도련님은 그때 늘 입버릇처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었는데 그런 도련님이 지금은 왜 그리 떠시나요? 더욱이 자백하러 간다는 결심까지 다 하고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도련님은 결코 자백하려 가지 않을 거예요. 스메르 자코프는 아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라도 한 듯이 다시 이렇게 단호히 말했다. 두고 보면 안다 하고 이반은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도련님은 너무 영리해서요. 도련님은 또 원체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나 마나입니다. 게다가 자존심이 강해서 명예도 사랑하고요. 더욱이 예쁜 여자라면 그야말로 굉장히 좋아하지요. 하지만 도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평화롭고 만족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걸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그런 치욕을 당하고 영원히 자기 일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행동은 아마 하기 싫어질걸요. 도련님은 주인님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마음까지 그분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구나. 이반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이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확 붉어졌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바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굉장히 진지한 인간이구나. 새삼스러운 듯이 스메르 자코프를 쳐다보면서 그는 말했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 것은 도련님이 거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돈을 받으십시오. 이반은 3,000루블리의 지폐 뭉치를 집어서 아무렇게나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일 법정에서 보여줘야지 하고 그는 말했다. 법정에서는 아무도 당신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도련님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다들 자기 금고에서 꺼내온 돈인 줄 생각할걸요. 이반은 일어섰다. 되풀이해서 말해두지만 지금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내일 너라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알았나? 이걸 잊지 말아라. 죽이려면 죽이지요. 지금 당장. 스메르 자코프는 이상한 눈초리로 이반을 쳐다보면서 묘한 의조로 느닷없이 말했다. 도련님은 아마 그것도 못할걸요. 그는 비통한 웃음을 10개 띄우면서 덧붙였다. 전에는 대담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거든요. 내일 또 보자 하고 소리치고 이반은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 다시 한번 그 돈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반이 지폐를 꺼내 보이자 스메르 자코프는 한 10초 동안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고 그는 한쪽 손을 흔들며 말했다. 도련님, 그는 이반 등 뒤에 대고 갑자기 다시 소리쳤다. 뭐야? 이반은 걸어가면서 돌아보았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보자. 이반은 다시 한번 소리치고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는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처음 잠깐 동안은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으나 갑자기 다리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건강 탓이다. 그는 씁쓸해 웃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일종의 환희 비슷한 감정이 마음속에 솟아났다. 그는 자기 내부에 무한한 결단력을 느꼈다. 최근 그토록 그를 괴롭히고 있던 마음의 동요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결심은 섰다.
이젠 이 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고 그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그 순간 뭔가에 발이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 아까 그가 때려 눕힌 그 농부가 그 자리에 기절한 채 꼼짝도 않고 쓰러져 있었다. 눈이 농부의 얼굴을 거의 다 덮고 있었다. 이반은 돌연 농부를 잡아 일으켜 등에 들쳐 업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오두막집 불빛을 목표로 나아가서 탕탕 덧문을 두들겼다. 이윽고 대답을 하고 나온 집주인인 상인에게 3루블리를 살해하겠다고 약속하고 농부를 파출소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상인이 옷을 챙겨 입고 나왔다. 그리하여 이반은 무사히 농부를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곧 의사의 진찰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인심 좋게 갖가지 지불을 한 것은 여기서 새삼 쓰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가 이 수속을 위해서 거의 1시간 이상이나 소비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반은 몹시 만족했다. 그의 사고는 잇따라 펼쳐나가며 작용을 계속했다. 내가 만일 내일의 공판을 위해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그는 갑자기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농부의 구출 따위에 1시간이나 소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경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자가 얼어 죽을 것 같다고 냉소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자기 반성의 힘 좀 보아라. 그는 그 순간 더욱더 큰 쾌감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그런데 놈들은 나를 머리가 돈 사람으로 보더란 말이야. 자기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곧 검사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진술해 버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자문하고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 의문을 해결했다. 내일 종합해서 말하기로 하자 하고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의 모든 환희와 자기 만족이 일시에 그의 가슴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가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얼음 같은 것이 갑자기 그의 심장에 닿았다. 그것은 일종의 추억 같은 것이었으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방 안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왠지 괴롭고 끄림직한 그 무엇에 관한 기억이었다. 그는 지친 듯이 긴 의자에 들썩 앉았다. 할멈이 사모바르를 들고 왔다. 그는 차를 따라 놓았으나 아예 손도 대지 않고 할멈은 내일까지 볼 일이 없다면서 돌려보내버렸다. 긴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왠지 병이 들어 몹시 쇠약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졸음이 왔으나 뭔가 불안스러운 듯이 소파에서 일어나 잠을 쫓기 위해 방 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이따금 가위 눌리는 듯한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병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무엇을 찾기라도 하는 듯이 가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눈은 지그시 어느 한 점을 쏘아보았다.
입안은 빙그레 웃었으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긴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단단히 머리를 받친 채 역시 곁눈으로 아까 그 한 점 정면 벽 앞에 놓여있는 긴 의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히 거기 있는 무언가가, 어떤 대상이 그를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